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재혼하는 가정의 이혼율이 70%에 이릅니다. 재혼 성공률이 낮은 이유는 재혼 상대자를 선택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재혼이라는 것은 이혼이라는 큰 아픔을 한번 겪고 난 후 또 다른 상대와 새로운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기에 첫 번째 결혼보다 쉽게 쌓아올리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재혼을 할 만큼 소중한 상대가 생긴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고 기쁨이겠지만 소중한 결혼이기에 신중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재혼을 할 때 필요한 상대의 요소를 꼼꼼히 따지고 서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간 후 재혼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재혼 상대가 있어 재혼을 생각한다면 서로의 조건들과 함께 상대방의 조건들을 하나씩 점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두 사람의 사랑이 어느 정도 쌓여서 맞추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재혼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재혼을 생각할 때 재혼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와 재혼 상대자로 꼭 피해야 할 사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간혹 재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재혼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전의 일과는 상관없이 상대에게 다시 인간적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재혼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으로 사랑을 받아들이기입니다. 재혼이든 초혼이든 사랑에 긍정적이지 않으면 좋은 상대와 만날 수 없습니다. 특히 이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세요. 스스로 연애를 즐길 수 있는 여유와 감정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과거에 이혼한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입니다. 그냥 성격이 달라서 라는 쉬운 변명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상대방과의 대화가 잘 되지 않았던 이유를 되돌아봅시다. 이혼한 원인이 어느 한쪽만 나빠서 그랬다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 재혼하고 싶은 배우자상을 구체화하기입니다. 재혼 상대자로 어떤 배우자가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현해 봐야 합니다. 요구하고 있는 상대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상대 찾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혼 전 뜨겁게 사랑해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혼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둘이서 괴로운 것보다 혼자서 외로운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사람이란 막상 혼자가 되면 외로워지고 사람과 사랑이 그리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다가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되면 다시금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게 되죠. 그러나 초혼의 이혼율보다 재혼의 이혼율이 더 높은 만큼 재혼 후 이혼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꼭 피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전처와 관계 정리를 안 한 사람. 재혼을 준비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겠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한 재혼 부부의 사연인데요. 재혼하기 전에는 아이는 유학을 보내서 거의 볼 일이 없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청혼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 당연히 믿고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재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상대가 뭔가 숨기는 것 같고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져서 추궁했더니 사실은 전처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이뿐만이 아닌데요. 양육 문제로 전처와 연락도 하며 지내고 가끔 만나서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니 재혼을 생각 중이시라면 초혼 상대와의 관계가 확실히 정리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나를 너무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황혼 이혼 후에 연애를 하고
재혼을 하신 분의 사연인데요. 상대가 매일같이 나를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주위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아까운 사람이니까 재혼하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좋은 사람인 것도 같고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해주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재혼을 결심하게 되죠. 하지만 혼인신고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람이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연애할 때는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사다 줬었는데 외식은커녕 집에서 밥이나 하라고 하고 술 마실 테니 고기나 굽고 술이나 따르라고 하며 가사 도우미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내가 전에 받았던 상처 모두 다 감싸주고 치유해줄 것만 같아서 재혼을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초혼, 이혼보다 더 슬프고 후회되는 일이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바람도 피고 새벽에 취해서 술값 내러 오라 하는 일도 빈번했다고 하니 연애 때 너무 뜨겁게 사랑해주고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하는 것만으로 결혼을 결심하지는 마세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사랑뿐만은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지요. 재혼은 현실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할 바에야 차라리 서로 자유롭게 연애만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 재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재혼 상대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으로 외모보다는 경제적인 능력을 본다고 답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년 이후에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이 가능한가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재혼하지 않는 것인 마와 상대에게 윈윈입니다. 돈만 보고 결혼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경제력도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릴 때처럼 돈만 보고 결혼했냐며 순수함을 강요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초혼이나 재혼이나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결혼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 해도 될 경험을 구제하려고 하지 말고 혼자서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 즐거운 인생입니다. 네 번째, 자기 자녀만 챙기는 사람. 재혼하면 안 되는 상대 네 번째는 자신의 자녀만 챙기는 사람입니다. 재혼은 부모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으로 자녀에게 갈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자신의 자녀에게만 용돈을 준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입장에서는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저씨, 아줌마부터 정말 어색한 사이일 경우 여기요, 저기요라고 부르는 가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제 자매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자녀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재혼을 결정하세요. 재혼은 가정과 가정이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재혼 부부가 각자의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재혼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들 재혼보다 혼자 살면서 편하게 하는 연애가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느끼지 마세요. 외로움은 혼자라고 느끼는 고독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멀어지고 연락이 뜸해질수록 외로움을 느끼는데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나를 똑바로 마주할 시간을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깥으로 향한 관심을 거두는 일입니다. 술을 마시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잠깐일 뿐 만남 후에는 더 큰 공허함과 쓸쓸함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이혼 후 혼자 있을 때는 힘들어하지 말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을 통해 현재의 나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고 미래에 대해 깊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독이나 외톨이 같은 말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고독은 비참하지 않습니다. 요즘에서야 혼밥 문화도 생기고 혼자 사는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도 많이 생겨났지만 예전에만 해도 점심시간에 혼자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친구도 없는 사람으로 볼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실은 혼자인 게 편한 사람도 이런 시선이 싫어서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이나 그룹에 억지로 어울리려고 행동합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변에 맞추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으로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에게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혼자 있어도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혼자서도 강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세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 적이 있나요? 혼자서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해 보세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나 자신을 알게 될수록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행복해진다는 것은 사실 간단합니다. 내 모습을 찾고 있는 그대로의 나도 괜찮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자신감도 점점 생겨나게 되고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답게 살자. 세상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잘 느끼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고독이란 감정을 공포로 느낍니다. 그 결과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을 억누르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잊게 되는 것이죠. 나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체성과 개성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동안 남의 눈치를 보며 고통스러웠다면 앞으로는 나답게 살아보세요. 나의 개성을 알아주고 나의 매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용기를 내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한 부분까지 나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를 긍정하고 표현하게 되면 약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또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습관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도 길답니다. 용기를 한번 내보세요. 이혼도 재혼도 결국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고 보고 싶을 때 만나서 데이트도 하며 편하고 자유롭게 연애해 보세요. 이미 이혼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혼자가 되고 나서 더 행복해졌다고들 말합니다. 물론 이혼 직후 힘든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감정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통을 마주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라보면 아프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홧김에 폭식을 하거나 별 감정이 없는 이성을 만나기도 합니다. 상처는 가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사람은 강해집니다. 변화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행동을 통해 나오게 되며 그것이 여러분의 매력이 될 것입니다. 굳이 불행을 복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험이란 제일 차가운 조언이기 때문입니다. 반평생을 가족들과 울고 웃으며 살았다면 이제는 온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조사 연구에 의하면 특히 남편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주느냐에 따라 아내의 수명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서로 스트레스를 안 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다음 4가지 원칙을 지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들을 조금만 관찰하면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방법과 부부가에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평소에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말년에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50대 남편은 마누라가 공국을 끓이는 냄새를 맡고 이번엔
며칠이나 집을 비우고 나가려고 하는 거지 하며 두려워하고 60대 남편은 마누라가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이사 가면 어쩌나 걱정하고 70대 남편은 마누라가 황혼이혼하자고 할까봐 전전긍긍하고 80대 남편은 마누라가 목공소 가면 혹시 내 관짜러 갔나 하고 걱정한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물 밀려오듯이 밀려드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뿐인데 부부와의 관계에서 애정이 더 깊어지고 나날이 행복만 더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변함없이 사랑을 나누며 사는 부부는 주변의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는 애정이 아니라 연민이나 정으로 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40대 부부는 헤어질 수 없어서 서로가 마지못해 살고 50대 부부는 흰머리 잔주름이 늘어나니 서로가 가여워서 살고 60대 부부는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서로가 필요해서 살며 70대 부부는 살아준 세월이 고마워서 서로가 고마워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목에 와 계신가요? 우스갯소리의 말들이 얼마나 와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애정보다는 측은지심과 정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했던 그 동안의 사랑은 어떤 걸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측은지심과 정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지긋이 들어도 세월이 흐를수록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부부를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평생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테지요. 나이 들어 외롭고 아플 때 결국 내가 기댈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나의 배우자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은퇴 부부의 100세 인생에서 남편이 귀찮다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70대 은퇴자들은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4시간 10분을 배우자와 함께 보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은퇴 여성의 절반가량은 남편과 함께하는 4시간 10분도 줄이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100세 인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관계에서 왜 아내에게 남편들은 천덕꾸러기가 되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성분들은 3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로 내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는 분이 있고, 두 번째로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며 수긍하는 분, 세 번째로는 적어도 내 아내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부정하며 안심하는 분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는 나이든 아내들이 반란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남성은 현재에 만족한다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일단은 서로의 부부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퇴를 하면 남편은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어지고 해서 점점 집에만 있게 되는데요. 삼식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밥을 삼시세끼 꼬박 챙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청만 하고 함께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뭐 조금 해주면서 생색내는 경우가 많으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한다고 하네요. 그러고 은퇴 후에 남편은 하루 종일 유튜브나 TV만 본다고 합니다. 평소에 대화도 없어서 부부가 아니라 그냥 밥 차려주는 사람 같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꿈꾸었던 함께하는 노후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사실 남성들이 생각하는 노후의 꿈도 그건 아니었겠지만 여성들은 적어도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 함께 나들이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함께 할 거라고 기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물론 그동안 밖에서 남편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고난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며 살았는데 정작 아이들은 엄마만 평생 고생한 줄 안다고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빠가 밖에서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돼서
직접 겪어봐야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행을 떠나세요. 그리고 함께 운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공유하세요라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밥만 먹지 말고 외식도 하고 직접 요리해서 드셔보시기도 하라고 말이죠. 그러면 알겠다고 말은 하시면서도 피곤하고 귀찮다는 핑계로 변화를 주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변화하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먹으면 못할 것도 없지요. 평생 제대로 여가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으니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색해서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밖에 모르고 살던 남편들이 은퇴하고 나면 별로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집에 있으면서도 결국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세 개뿐입니다. 하나는 뒤이고 또 하나는 아내, 그 다음이 아내가 키우는 강아지라고 합니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남성들의 무력감도 커지지만 아내들 입장에서는 내 옆에 있는 남편이 회사 상사 같다고 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긴 세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고 이제는 내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한데 와이프는 나를 딱히 반겨주는 것 같지도 않고 돈을 안 벌어다 준다고 이렇게 대하나 싶어서 섭섭한 마음만 잡고 커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내분은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이제 와서 나보고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 내세우면서 이 갈등이 지속되면 황혼용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 아내가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며 배려한 남편들은 노후가 따뜻하고 행복한 반면 가부장적 유교 문화에 따르며 아내를 식모 유무로 대했던 남편들은 노후에 서러움을 받는다는 누군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호응합니다. 늙어서 아침에 눈 떴다고 아내한테 맞는 분을 봤다고도 하는데요. 사회복지사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혼자서 고독사 하시는 분들 중에 할아버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도 합니다. 쌀을 갖다 드리면 할머니들은 이것저것 밥도 잘해 드시는데 할아버지들은 손도 못 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죠. 그런데 두 백발의 노인 부부가 함께 다정하게 서로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면을 보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들처럼 서로 오래오래 사랑하며 살 수는 없는 걸까요? 나이 먹어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노년의 부부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은퇴 이후의 삶을 잘 살려면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 생활을 찾아보고 밖에서 꾸준하게 할 일을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짬을 내서 여가 시간에 TV만 보시지 말고 아내분과 외출도 해보세요. 그동안 못 나눴던 대화도 나누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웃 부부와 함께 어울려 보세요. 그리고 은퇴라고 하는 게 남성들에게 힘든 일이지만 여성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은퇴할 나이면 아내도 집안일에서 은퇴할 나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가 같은 입장인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더라도 하루 한 끼는 남편이 직접 차리시고 청소기도 돌리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수십 명의 친구보다 좋고 편안한 게 배우자입니다. 옆에 있을 땐 소중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할 때 가장 특별한 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옆에 있는 반려자가 최고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부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3분만 봐도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아니면 이혼을 할지를 95% 이상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러시아의 대가인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둘은 비슷한 시대에 살았고 또 공통점도 참 많습니다. 둘 다 아주 나이가 어린 연하의 부인을 만났거든요. 톨스토이는 16살 연하의 아내, 도스토예프스키는 26살 연하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둘 다 굉장히 열렬하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또 그 아내들이 내조를 잘해줬다고 유명한 부부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작가가 서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결혼관을 작품에다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리나라는 그 유명한 작품 속에서 행복한 결혼은 다 비슷한 모습이다. 그러나 불행한 결혼은 저마다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썼고 도스토예프스키는 결혼은 정말 연마하듯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행복을 쌓아가야 된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둘의 결혼관이 이렇게 달랐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톨스토이와 소피아와의 결혼은 말년에 너무나 불행하고 아주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도스토예프스키의 결혼 생활은 아주 행복했고 죽은 후에도 그 사랑이 계속되었다고 회자가 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과학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결혼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말했을까요? 그 검증을 해준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거의 50년 가까이 3,600쌍의 부부를 실제로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 내용에 비추어 실험을 해보면 부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3분만 봐도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이혼을 할지를 95% 이상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이 과학자는 도스토예프스키의 판정승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호감도와 친밀감이 높다고 합니다. 이걸 뭉뚱그려서 우호감이라고 하는데요. 서로에 대한 호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이런 우호감을 어떻게 쌓았을까요? 도스토예프스키의 부인이었던 안나가 쓴 회고록을 보면 처음에는 일로 만났다고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을 소개해주는 속기사 역할을 했는데요. 안나가 남긴 그 기록을 보면 남편의 눈빛깔은 어떻고 눈 크기가 어떻고 머리 색깔은 이렇고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이 자세히 표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박사는 사랑의 지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것에 대한 꿈이 있고 어떤 걸 두려워하는지 그런 마음의 지도가 있는데 행복한 부부들은 그런 걸 잘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 결국은 파국이나 이혼으로 끝나는 부부들을 보면 서로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아주 잘못 알거나 엉뚱하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호감은 관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호감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대화 방식인데요.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 다가가는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조율이 잘 되는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은 다가가는 대화가 아니라 원수와의 대화 혹은 멀어지는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즉 상대의 대화와는 상관없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의 말에 즉각 반박하거나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법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의 관계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호감 혹은 친밀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 방식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부부들은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살다 보면 서로가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이가 있을 때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그 갈등이 벌어졌을 때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대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부부들이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데 비해서 불행한 부부들은 관계에 폭탄 장치를 단 것처럼 전쟁에 나간 장수처럼 함부로 막 싸운다고 합니다. 특히 그 대화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4가지 방식을 쓰게 되면 이 결혼은 파국으로 이혼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비난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왜 맨날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비난입니다. 둘째는 방어입니다. 왜 나만 보고 그래? 너도 그렇잖아. 이렇게 자기를 방어 혹은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경멸입니다. 내 주제 파악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비웃거나 조롱하고 하인 취급하거나 어린애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 담쌓기입니다. 4가지 중에 제일 안 좋다고 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예 대화도 안 하고 서로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마주보지도 않거나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전화하는 도중에 전화를 끊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담쌓기입니다.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아무리 처음에는 열렬히 사랑을 하고 서로 좋아했다 하더라도 결국 좋지 않게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끝날 때까지 엄청나게 고통스러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파국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갈등을 관리하는 방식이 참 중요합니다. 3번째 차이는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알고 그 꿈을 서로 굉장히 지지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막거나 혹은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배우자 안나는 그 당시에 남편이 빚도 많았고 건강도 정말 나빴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악조건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남편이 죽은 후에도 엄청나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함께 살면서도 같은 꿈을 공유하고 그 꿈을 향해서 서로를 응원하며 도와줬지요. 그런데 말년에 톨스토이의 경우에는 점점 더 종교에 귀의하면서 자기 재산도 다 노예들한테 주고 싶어하고 시골 생활을 원했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내였던 소피아와의 사이에서 키워야 할 아이들이 13명이었다고 합니다. 얘네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톨스토이가 그러니 갈등이 참 많았겠지요. 그래서 서로의 뜻을 반대하고 갈등을 심하게 겪다가 결국 톨스토이는 아내와 싸우고 집을 떠나서 돌아다니다가 허망한 죽음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년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서로 공유하고 또 존중하고 지지해준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노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3가지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어쩌다 한번 크게 이벤트를 해서 호감을 사고 존중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자주 표현하면서 살아보세요. 사랑이나 관심, 호감 같은 것을 표현해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일어난 사람이 아직 자는 사람한테 손이나 발을 20초만 주물러 줘 보세요. 20분도 아니고 20초입니다. 굿모닝 잘 잤어요. 이 정도의 표현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약속이 있거나 일이 있어서 나갈 때 포옹을 해주세요. 앉자마자 바로 벗어나지 마시고 서로의 심장과 체온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도 한번 안아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저녁 먹고 나서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땐 아침에 늦게 일어났던 사람이 10초이자 더 붙여서 30초 동안 어깨나 손이나 발을 주물러 주는 것입니다. 닭살 돋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사소한 습관이 쌓이면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자연스럽게 마음도 표현해 보세요. 인간은 서로의 피부가 닿는 것만으로도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자주 표현하게 되면 긍정성이 누적이 되고 쌓이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정말 죽기 살기로 비난하고 방어하고 경멸하고 담쌓게 하면서 살지 마세요. 앞으로 남은 소중한 시간을 후회로 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눈앞에 닥친 갈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예의 있게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꿈을 공유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서로 믿고 지지해주면 온갖 풍파를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노부부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받는 데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남에게 사랑받으려고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항상 괴로움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사랑을 주었는데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배신감에 사랑이 미움의 씨앗이 되지요. 더 사랑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더 기대해서 외로운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먼저,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렇게 사랑 가득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은퇴 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배우자 문제와 나이 들어서 황혼 이혼 없이 행복하게 사는 법에 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첫 번째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자. 우호감과 친밀감을 키우면서 사랑의 지도를 그리자. 두 번째로 갈등 상황이 되거나 의견이 다를 때라도 함부로 싸우고 막말하지 말자. 세 번째로 서로의 꿈을 알고 그것을 같이 지지해주고 공유하자입니다. 노후의 배우자와 이렇게 나이 들어간다면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재혼을 할 만큼 소중한 상대가 생긴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고 기쁨이겠지만 소중한 결혼이기에 신중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재혼을 할 때 필요한 상대의 요소를 꼼꼼히 따지고 서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간 후 재혼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재혼 상대가 있어 재혼을 생각한다면 서로의 조건들과 함께 상대방의 조건들을 하나씩 점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두 사람의 사랑이 어느 정도 쌓여서 맞추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재혼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재혼을 생각할 때 재혼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와 재혼 상대자로 꼭 피해야 할 사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간혹 재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재혼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전의 일과는 상관없이 상대에게 다시 인간적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재혼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으로 사랑을 받아들이기입니다. 재혼이든 초혼이든 사랑에 긍정적이지 않으면 좋은 상대와 만날 수 없습니다. 특히 이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세요. 스스로 연애를 즐길 수 있는 여유와 감정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과거에 이혼한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입니다. 그냥 성격이 달라서 라는 쉬운 변명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상대방과의 대화가 잘 되지 않았던 이유를 되돌아봅시다. 이혼한 원인이 어느 한쪽만 나빠서 그랬다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 재혼하고 싶은 배우자상을 구체화하기입니다. 재혼 상대자로 어떤 배우자가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현해 봐야 합니다. 요구하고 있는 상대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상대 찾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혼 전 뜨겁게 사랑해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혼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둘이서 괴로운 것보다 혼자서 외로운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사람이란 막상 혼자가 되면 외로워지고 사람과 사랑이 그리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다가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랑을 하게 되면 다시금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게 되죠. 그러나 초혼의 이혼율보다 재혼의 이혼율이 더 높은 만큼 재혼 후
이혼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꼭 피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전처와 관계 정리를 안 한 사람. 재혼을 준비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겠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한 재혼 부부의 사연인데요. 재혼하기 전에는 아이는 유학을 보내서 거의 볼 일이 없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청혼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 당연히 믿고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재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상대가 뭔가 숨기는 것 같고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져서 추궁했더니 사실은 전처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건 이뿐만이 아닌데요. 양육 문제로 전처와 연락도 하며 지내고 가끔 만나서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니 재혼을 생각 중이시라면 초혼 상대와의 관계가 확실히 정리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나를 너무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황혼 이혼 후에 연애를 하고 재혼을 하신 분의 사연인데요. 상대가 매일같이 나를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주위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아까운 사람이니까 재혼하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좋은 사람인 것도 같고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해주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재혼을 결심하게 되죠. 하지만 혼인신고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람이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연애할 때는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사다 줬었는데 외식은커녕 집에서 밥이나 하라고 하고 술 마실 테니 고기나 굽고 술이나 따르라고 하며 가사 도우미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내가 전에 받았던 상처 모두 다 감싸주고 치유해줄 것만 같아서 재혼을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초혼, 이혼보다 더 슬프고 후회되는 일이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바람도 피고 새벽에 취해서 술값 내러 오라 하는 일도 빈번했다고 하니 연애 때 너무 뜨겁게 사랑해주고 별도 달도 다 따줄 것처럼 하는 것만으로 결혼을 결심하지는 마세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사랑뿐만은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지요. 재혼은 현실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할 바에야 차라리 서로 자유롭게 연애만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 재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재혼 상대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으로 외모보다는 경제적인 능력을 본다고 답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년 이후에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이 가능한가요?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재혼하지 않는 것인 마와 상대에게 윈윈입니다. 돈만 보고 결혼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경제력도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릴 때처럼 돈만 보고 결혼했냐며 순수함을 강요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초혼이나 재혼이나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결혼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 해도 될 경험을 구제하려고 하지 말고 혼자서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 즐거운 인생입니다. 네 번째, 자기 자녀만 챙기는 사람. 재혼하면 안 되는 상대 네 번째는 자신의 자녀만 챙기는 사람입니다. 재혼은 부모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으로 자녀에게 갈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자신의 자녀에게만 용돈을 준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입장에서는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저씨, 아줌마부터 정말 어색한 사이일 경우 여기요, 저기요라고 부르는 가정도 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제 자매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자녀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재혼을 결정하세요.
재혼은 가정과 가정이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재혼 부부가 각자의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재혼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들 재혼보다 혼자 살면서 편하게 하는 연애가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느끼지 마세요. 외로움은 혼자라고 느끼는 고독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멀어지고 연락이 뜸해질수록 외로움을 느끼는데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나를 똑바로 마주할 시간을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깥으로 향한 관심을 거두는 일입니다. 술을 마시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잠깐일 뿐 만남 후에는 더 큰 공허함과 쓸쓸함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이혼 후 혼자 있을 때는 힘들어하지 말고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을 통해 현재의 나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고 미래에 대해 깊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독이나 외톨이 같은 말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고독은 비참하지 않습니다. 요즘에서야 혼밥 문화도 생기고 혼자 사는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도 많이 생겨났지만 예전에만 해도 점심시간에 혼자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친구도 없는 사람으로 볼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실은 혼자인 게 편한 사람도 이런 시선이 싫어서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이나 그룹에 억지로 어울리려고 행동합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변에 맞추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으로 점점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에게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혼자 있어도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혼자서도 강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세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 적이 있나요? 혼자서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해 보세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나 자신을 알게 될수록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행복해진다는 것은 사실 간단합니다. 내 모습을 찾고 있는 그대로의 나도 괜찮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자신감도 점점 생겨나게 되고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답게 살자. 세상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잘 느끼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고독이란 감정을 공포로 느낍니다. 그 결과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을 억누르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잊게 되는 것이죠. 나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체성과 개성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동안 남의 눈치를 보며 고통스러웠다면 앞으로는 나답게 살아보세요. 나의 개성을 알아주고 나의 매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용기를 내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한 부분까지 나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를 긍정하고 표현하게 되면 약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또한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습관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도 길답니다. 용기를 한번 내보세요. 이혼도 재혼도 결국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고 보고 싶을 때 만나서 데이트도 하며 편하고 자유롭게 연애해 보세요. 이미 이혼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혼자가 되고 나서 더 행복해졌다고들 말합니다. 물론 이혼 직후 힘든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감정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통을 마주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라보면 아프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홧김에
폭식을 하거나 별 감정이 없는 이성을 만나기도 합니다. 상처는 가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사람은 강해집니다. 변화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행동을 통해 나오게 되며 그것이 여러분의 매력이 될 것입니다. 굳이 불행을 복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험이란 제일 차가운 조언이기 때문입니다. 반평생을 가족들과 울고 웃으며 살았다면 이제는 온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노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조사 연구에 의하면 특히 남편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주느냐에 따라 아내의 수명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서로 스트레스를 안 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다음 4가지 원칙을 지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들을 조금만 관찰하면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방법과 부부가에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평소에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말년에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50대 남편은 마누라가 국국을 끓이는 냄새를 맡고 이번엔 며칠이나 집을 비우고 나가려고 하는 거지 하며 두려워하고 60대 남편은 마누라가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이사 가면 어쩌나 걱정하고 70대 남편은 마누라가 황혼이혼 하자고 할까봐 전전긍긍하고 80대 남편은 마누라가 목공소 가면 혹시 내 관짜러 갔나 하고 걱정한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물 밀려오듯이 밀려드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뿐인데 부부와의 관계에서 애정이 더 깊어지고 나날이 행복만 더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변함없이 사랑을 나누며 사는 부부는 주변의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는 애정이 아니라 연민이나 정으로 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40대 부부는 헤어질 수 없어서 서로가 마지못해 살고 50대 부부는 흰머리 잔주름이 늘어나니 서로가 가여워서 살고 60대 부부는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서로가 필요해서 살며 70대 부부는 살아준 세월이 고마워서 서로가 고마워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목에 와 계신가요? 우스갯소리의 말들이 얼마나 와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의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애정보다는 측은지심과 정으로 살아간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했던 그 동안의 사랑은 어떤 걸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측은지심과 정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지긋이 들어도 세월이 흐를수록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부부를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평생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테지요. 나이 들어 외롭고 아플 때 결국 내가 기댈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나의 배우자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은퇴 부부의 100세 인생에서 남편이 귀찮다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70대 은퇴자들은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4시간 10분을 배우자와 함께 보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은퇴 여성의 절반가량은 남편과 함께하는 4시간 10분도 줄이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100세 인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관계에서 왜 아내에게 남편들은 천덕꾸러기가 되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성분들은 3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로 내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다는 분이 있고, 2번째로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며 수긍하는 분, 3번째로는 적어도 내 아내는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부정하며 안심하는 분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는 나이든 아내들이 반란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남성은 현재에 만족한다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일단은 서로의 부부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퇴를 하면 남편은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어지고 해서
점점 집에만 있게 되는데요. 삼식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밥을 삼시세끼 꼬박 챙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청만 하고 함께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뭐 조금 해주면서 생색내는 경우가 많으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한다고 하네요. 그러고 은퇴 후에 남편은 하루 종일 유튜브나 TV만 본다고 합니다. 평소에 대화도 없어서 부부가 아니라 그냥 밥 차려주는 사람 같다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꿈꾸었던 함께하는 노후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사실 남성들이 생각하는 노후의 꿈도 그건 아니었겠지만 여성들은 적어도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 함께 나들이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함께 할 거라고 기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물론 그동안 밖에서 남편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고난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며 살았는데 정작 아이들은 엄마만 평생 고생한 줄 안다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빠가 밖에서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돼서 직접 겪어봐야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행을 떠나세요. 그리고 함께 운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공유하세요라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밥만 먹지 말고 외식도 하고 직접 요리해서 드셔보시기도 하라고 말이죠. 그러면 알겠다고 말은 하시면서도 피곤하고 귀찮다는 핑계로 변화를 주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변화하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먹으면 못할 것도 없지요. 평생 제대로 여가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으니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색해서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밖에 모르고 살던 남편들이 은퇴하고 나면 별로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집에 있으면서도 결국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세 개뿐입니다. 하나는 뒤이고 또 하나는 아내, 그 다음이 아내가 키우는 강아지라고 합니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남성들의 무력감도 커지지만 아내들 입장에서는 내 옆에 있는 남편이 회사 상사 같다고 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긴 세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해왔고 이제는 내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한데 와이프는 나를 딱히 반겨주는 것 같지도 않고 돈을 안 벌어다 준다고 이렇게 대하나 싶어서 섭섭한 마음만 잡고 커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내분은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이제 와서 나보고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요청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 내세우면서 이 갈등이 지속되면 황혼용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 아내가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며 배려한 남편들은 노후가 따뜻하고 행복한 반면 가부장적 유교 문화에 따르며 아내를 식모 유모로 대했던 남편들은 노후의 서러움을 받는다는 누군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호응합니다. 늙어서 아침에 눈 떴다고 아내한테 맞는 분을 봤다고도 하는데요. 사회복지사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혼자서 고독사 하시는 분들 중에 할아버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도 합니다. 쌀을 갖다 드리면 할머니들은 이것저것 밥도 잘해 드시는데 할아버지들은 손도 못 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죠. 그런데 두 백발의 노인 부부가 함께 다정하게 서로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면을 보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들처럼 서로 오래오래 사랑하며 살 수는 없는 걸까요? 나이 먹어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노년의 부부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은퇴 이후의 삶을 잘 살려면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 생활을 찾아보고 밖에서 꾸준하게 할 일을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짬을 내서 여가 시간에 TV만 보시지 말고 아내분과 외출도 해보세요.
그동안 못 나눴던 대화도 나누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웃 부부와 함께 어울려 보세요. 그리고 은퇴라고 하는 게 남성들에게 힘든 일이지만 여성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은퇴할 나이면 아내도 집안일에서 은퇴할 나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가 같은 입장인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더라도 하루 한 끼는 남편이 직접 차리시고 청소기도 돌리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수십 명의 친구보다 좋고 편안한 게 배우자입니다. 옆에 있을 땐 소중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할 때 가장 특별한 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옆에 있는 반려자가 최고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부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3분만 봐도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아니면 이혼을 할지를 95% 이상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러시아의 대가인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둘은 비슷한 시대에 살았고 또 공통점도 참 많습니다. 둘 다 아주 나이가 어린 연하의 부인을 만났거든요. 톨스토이는 16살 연하의 아내, 도스토예프스키는 26살 연하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둘 다 굉장히 열렬하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또 그 아내들이 내조를 잘해줬다고 유명한 부부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작가가 서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결혼관을 작품에다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리나라는 그 유명한 작품 속에서 행복한 결혼은 다 비슷한 모습이다. 그러나 불행한 결혼은 저마다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썼고 도스토예프스키는 결혼은 정말 연마하듯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행복을 쌓아가야 된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둘의 결혼관이 이렇게 달랐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톨스토이와 소피아와의 결혼은 말년에 너무나 불행하고 아주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도스토예프스키의 결혼 생활은 아주 행복했고 죽은 후에도 그 사랑이 계속되었다고 회자가 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과학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결혼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말했을까요? 그 검증을 해준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거의 50년 가까이 3,600쌍의 부부를 실제로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이 연구 내용에 비추어 실험을 해보면 부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3분만 봐도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이혼을 할지를 95% 이상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이 과학자는 도스토예프스키의 판정승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호감도와 친밀감이 높다고 합니다. 이걸 뭉뚱그려서 우호감이라고 하는데요. 서로에 대한 호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이런 우호감을 어떻게 쌓았을까요? 도스토예프스키의 부인이었던 안나가 쓴 회고록을 보면 처음에는 일로 만났다고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 작품을 소개해주는 속기사 역할을 했는데요. 안나가 남긴 그 기록을 보면 남편의 눈빛깔은 어떻고 눈 크기가 어떻고 머리 색깔은 이렇고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이 자세히 표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박사는 사랑의 지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것에 대한 꿈이 있고 어떤 걸 두려워하는지 그런 마음의 지도가 있는데 행복한 부부들은 그런 걸 잘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 결국은 파국이나 이혼으로 끝나는 부부들을 보면 서로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아주 잘못 알거나 엉뚱하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호감은 관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호감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대화 방식인데요.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 다가가는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조율이 잘 되는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은 다가가는 대화가 아니라 원수와의 대화 혹은 멀어지는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즉 상대의 대화와는 상관없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의 말에 즉각 반박하거나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법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의 관계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호감 혹은 친밀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 방식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부부들은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살다 보면 서로가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이가 있을 때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그 갈등이 벌어졌을 때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대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부부들이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데 비해서 불행한 부부들은 관계에 폭탄 장치를 단 것처럼 전쟁에 나간 장수처럼 함부로 막 싸운다고 합니다. 특히 그 대화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4가지 방식을 쓰게 되면 이 결혼은 파국으로 이혼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비난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왜 맨날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비난입니다. 둘째는 방어입니다. 왜 나만 보고 그래? 너도 그렇잖아. 이렇게 자기를 방어 혹은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경멸입니다. 내 주제 파악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비웃거나 조롱하고 하인 취급하거나 어린애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 담쌓기입니다. 4가지 중에 제일 안 좋다고 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예 대화도 안 하고 서로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마주보지도 않거나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전화하는 도중에 전화를 끊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담쌓기입니다.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아무리 처음에는 열렬히 사랑을 하고 서로 좋아했다 하더라도 결국 좋지 않게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끝날 때까지 엄청나게 고통스러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파국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갈등을 관리하는 방식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차이는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알고 그 꿈을 서로 굉장히 지지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막거나 혹은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배우자 안나는 그 당시에 남편이 빚도 많았고 건강도 정말 나빴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악조건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남편이 죽은 후에도 엄청나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함께 살면서도 같은 꿈을 공유하고 그 꿈을 향해서 서로를 응원하며 도와줬지요. 그런데 말년에 톨스토이의 경우에는 점점 더 종교에 귀의하면서 자기 재산도 다 노예들한테 주고 싶어하고 시골 생활을 원했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내였던 소피아와의 사이에서 키워야 할 아이들이 13명이었다고 합니다. 얘네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톨스토이가 그러니 갈등이 참 많았겠지요. 그래서 서로의 뜻을 반대하고 갈등을 심하게 겪다가 결국 톨스토이는 아내와 싸우고 집을 떠나서 돌아다니다가 허망한 죽음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년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서로 공유하고 또 존중하고 지지해준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노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3가지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어쩌다 한번 크게 이벤트를 해서 호감을 사고 존중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자주 표현하면서 살아보세요. 사랑이나 관심, 호감 같은 것을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일어난 사람이 아직 자는 사람한테 손이나 발을 20초만 주물러 줘 보세요. 20분도 아니고 20초입니다. 굿모닝 잘 잤어요. 이 정도의 표현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약속이 있거나 일이 있어서 나갈 때 포옹을 해주세요. 앉자마자 바로 벗어나지 마시고 서로의 심장과 체온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도 한번 안아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저녁 먹고 나서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땐 아침에 늦게 일어났던 사람이 10초이자 더 붙여서 30초 동안 어깨나 손이나 발을 주물러 주는 것입니다. 달살 돋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사소한 습관이 쌓이면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자연스럽게 마음도 표현해 보세요. 인간은 서로의 피부가 닿는 것만으로도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자주 표현하게 되면 긍정성이 누적이 되고 쌓이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정말 죽기 살기로 비난하고 방어하고 경멸하고 담쌓게 하면서 살지 마세요. 앞으로 남은 소중한 시간을 후회로 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눈앞에 닥친 갈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예의 있게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꿈을 공유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서로 믿고 지지해주면 온갖 풍파를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노부부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받는 데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남에게 사랑받으려고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항상 괴로움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사랑을 주었는데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배신감에 사랑이 미움의 씨앗이 되지요. 더 사랑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더 기대해서 외로운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먼저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렇게 사랑 가득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은퇴 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배우자 문제와 나이 들어서 황혼 이혼 없이 행복하게 사는 법에 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첫 번째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자. 우호감과 친밀감을 키우면서 사랑의 지도를 그리자. 두 번째로 갈등 상황이 되거나 의견이 다를 때라도 함부로 싸우고 막말하지 말자. 세 번째로 서로의 꿈을 알고 그것을 같이 지지해주고 공유하자입니다. 노후의 배우자와 이렇게 나이 들어간다면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